모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모듈은 반복적인 소스에 대한 비용 절감 및 정형화된 패턴으로 스크립트를 표준화하여서 개발 생산성에 이바지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표준에 대한 공통 요소 적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통 모듈은 결국에 공통 API를 작성한다. API를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공통 모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공통 모듈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듈 출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통 모듈 파일을 만드는 것이겠죠. 소스 경로에서 한번 마우스 우클릭 해 보도록 할게요. 소스 경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신 다음에 New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새 공통 모듈이라는 항목이 하나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UDC는 항상 여기 UDC 폴더에서만 만들었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공통 모듈은 기본적으로 해당 이 공통 파일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 공통 모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test.module.js라고 해서 하나의 공통 모듈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작성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일반 속성처럼 접근 가능한 속성을 출판할 수 있는데요. 출판 방식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출판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모듈 출판 방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출판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용했던 그런 예약어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츠를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글로벌 출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윈도우 객체 위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객체에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글로벌 출판 방식으로 출판한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한번 어떻게 작성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불러왔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했었을 때 이렇게 GL로 글로벌 메시지라고 해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함수를 컨트롤 클릭해서 보게 되면 글로벌로 출판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주게 되면요. GLO 했었을 때 똑같이 글로벌 함수가 출판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번 같이 빠르게 한번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만들었었던 테스트 모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저희가 마우스 클릭으로 갔었던 이 해당 메시지 모듈.js를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 곳에서나 만들어 주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여기서 GL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로벌스라고 컨텐트 어시스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냥 따로 하나 빼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GL로 글로벌스.alert 토마토 msg라고 해서 펑션 여기에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alert 파라 플러스 느낌표 여러 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이 alert 토마토 메시지라는 것을 아무 데서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스크립트에서도 이 alert 메시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lert 토마토 메시지라고 해서 이용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객체에 올라가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만약 글로벌스로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되면 그 어떤 곳에서라든지 이 alert 토마토 메시지라는 것을 자유롭게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윈도우 객체에 올라가서 이렇게 alert 토마토 메시지 이런 형식이랑 동일하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한 가지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 이것도 API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lert 토마토 메시지 했었을 때 다른 함수처럼 앱.lookup의 버튼에 풋밸류 하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의 설명과 인자 목록이 뭔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 또한 개발자가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오전부터 배웠을 때 익스포트 되어져 있는 함수 위에라든지 그 어떤 곳에서라든지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아스타링크 별 2개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함수 설명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에디터, VS 코드라든지 다른 에디터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면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에 그러면 글로벌 알람 메시지, 토마토 메시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도 뭐 스트링 메시지라고 아니면 뭐 여기에 전달할 말 뭐 이렇게 메시지라고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CJ 얼러트 토마토 메시지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글로벌 알림 토마토 메시지라고 해서 안에 파라미터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더라도 바로 파라미터로 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러한 함수명은 꼭 이렇게 공통 모듈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다른 작성하는 곳에서도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다 동일하게 작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래시 별 2개, 아스타링크 2개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아까 저희가 작성할 때 여기에 파라미터가 여러 개였다. 당연히 해당 개수만큼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듈 출판 방식입니다. 이 모듈 출판 방식은 익스포트 키워드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듈의 멤버 변수 형태로 출판하여서 멤버 변수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호출을 하는데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 모듈에서 작성하는 방법은 딱 여기만 달라요. 글로벌로 하는지 익스포트로 하는지 이 차이밖에는 없지만 실제 이것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글로벌 출판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메시지명을 바로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런 모듈 출판 같은 경우에는 멤버 변수 형태로 출판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그냥 글로벌하게 가져올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듈 출판 방식으로 출판한 메서드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뭔가 MSG라고 변수가 뭔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위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듈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G는 cpr.core.module.require 라고 되어져 있어서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공통 모듈을 이렇게 컨텐트 어시스트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게 되면 이것들을 조금 외우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경우는 REQ 다른 곳에서도 require를 통해서 갖고 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REQ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로 호출할 수 있게 포맷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REQ 컨트롤 스페이스바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애초에 변수까지 다 모듈 변수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듈을 불러오겠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 MSG였지만 이게 모듈 바면 이때는 이제 모듈 바점을 해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스랑 익스포트의 차이점은 자유롭게 불러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출판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지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공통 모듈을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사실 이제 공통 모듈은 보통 공통 모듈 담당자분들이 좀 많이 작성을 하시는 케이스긴 해요. 일반 개발자분들이 공통 모듈 작성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여기에 파라미터는 뭐가 들어가는 것이지? 아니면 여기 있는 파라미터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세만틱 컨텐트 어시스트라는 것을 즉 타입을 추론할 수 있는 세만틱 컨텐트 어시스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문자열의 추출을 통해서 이 파라미터에 어떠한 컨트롤이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어떠한 값이 들어가야 될지를 이제 컨텐트 어시스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들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잠깐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공통 모듈 하나, 아까 만들어주신 공통 모듈 혹은 이미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 공통 모듈이 있다면 그냥 그 공통 모듈에서 바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냥 제가 하나 만들었던 공통 모듈에서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위에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이 밑에 것들 펑션에서부터 여기만 드래그를 통해서 일단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면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 컨트롤 V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슬래시 아스타링크 별 2개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라미터로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세만틱 컨텐트 어시스트라는 것은 가운데에다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파람 다음에 들어갈 정보에 뭐 예를 들어 샵, 그 다음에 샵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컨텐트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샵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샵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스크립트 작성 시에 컨텐트 어시스트를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샵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 앱 혹은 컬럼, 컨트롤, CSS 클래스 등등 컬러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앱을 작성을 하게 되면 앱 아이디에 대한 컨텍스트 어시스트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라고 하게 되면 뭐 컬럼명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봤었을 때 저희는 여기는 그냥 앱 인스턴스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cpr.core.app cpr.core.app 인스턴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이터셋 id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저희가 보통 여기에 app.lookup으로 할 때 만약 데이터셋 id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봤을 때 이렇게 데이터셋 id도 같이 추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추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보면 샵 데이터셋 이라고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샵이라고만 치면 이렇게 몇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 컨트롤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이라고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 넘버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지고 오려고 하는 컬럼명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는 샵 컬럼이라고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 함수를 한번 글로벌로 선언을 해볼게요. global's.getValue는 getValue이다. 이렇게 getValue 일단은 그냥 불러올 수 있게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는 샵 컨트롤 스페이스 혹은 샵 D만 입력을 하더라도 해당하는 것들이 다 컨텐트 어시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앱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이 앱을 입력을 할 때 이게 앱 인스턴스 객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 룩업이라든지 앱에 관련된 이러한 API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여기서 작업할 때 편하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getValue를 글로벌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getValue 하게 되면요. 앱을 자동으로 넣게 되고요.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셋만 입력할 수 있게 컨텐트 어시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개 데이터셋이 있고 데이터 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데이터셋만 추론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뭐 인덱스 넣고 여기 마찬가지로 컬럼 명이었잖아요. 이렇게 컬럼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 컬럼에 대한 명만 입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또 하나 입력을 해서 컬러를 하겠다, 색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 색상을 입력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 이제 개발을 할 때 이러한 세마틱 컨텐트 어시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개발자 편의에 맞춰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듈 의존성입니다. 근데 모듈이 선언하는 동안에 다른 모듈의 의존성을 갖는 경우가 뭐 정적 의존성이라고 되어져 있고 모듈 특정 기능을 호출을 해서 그 호출된 기능만 사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런타임 의존성이라는 건데요. 사실 정적 의존성을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순서를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함수, 지금 이 모듈을 호출하기 전에 무조건 여기 뭐 앱의 SCR에 05-어드레스에 있는 모듈 메인을 먼저 호출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호출할게 라고 작성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런타임 유전성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봤듯이 그 모듈을 리콰이어를 통해서 그냥 가지고 오겠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실제 저희도 공통 모듈 지금 아마 작성한 것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이미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모듈 의존성을 통해서 현재 모듈이 실행되기 전에 밑에 선언한 모듈을 먼저 불러옵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중간중간 이런 런타임 의존성 내가 필요한 시점에서만 이 모듈의 특정 함수를 불러오겠다 라고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없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모듈은 사실 이제 맨 위에처럼 정형화된 패턴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공통 모듈을 만약 제공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렇게 개발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다. 물론 앱.룩업으로도 사용하지만 보통 이제 개발 가이드 같은 것들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보다는 공통 모듈을 통해서 개발하는 케이스가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를 끄셨던 분들은 다시 서버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엑셀레이터 6 샘플의 그리드 조회 부분을 잠깐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마 기본 교육 시간에 보셨던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조회를 하면 당연히 똑같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본 교육에서 배우셨던 뭐 앱.룩업으로 서브미션을 샌드하거나 아니면 앱.룩업으로 그리드.뭐 인설트로 딜리트로를 하지 않고 UDC와 공통 모듈을 사용을 해서 개발된 화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들이 사용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간단한 화면이라서 따로 뭐 스크립트를 같이 작성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스크립트만 보셔도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로드되는 부분을 보기 전에 맨 위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공통 모듈 선언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 util은 create common util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create common util을 컨트롤 마우스 클릭으로 가게 되면 글로벌을 통해서 create common util을 사용했는데 보면 펑션 return u appkit이라는 것을 지금 새롭게 객 채널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앱킷을 컨트롤 마우스 클릭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봤었던 required를 통해서 특정 모듈을 불러온 다음에 이 앱킷에다가 익스텐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 변수에 뭐 메시지 킷, 다이얼로그 킷, 그룹 킷, 그리드 킷, 뭐 서브미션 킷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각각의 큼지막한 컨트롤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 있는 거예요. 그 앱킷 안에 이런 식의 뭐 메시지, 다이얼로그, 컨트롤, 서브밋 등등이 다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 이 util 하게 되면 이렇게 컨텐트 어시스트로 뭐 컨트롤, 데이터맨, 데이터 셋, 다이얼로그, 그리드 등등을 공통 모듈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먼저 볼게요. on body load 해서 util.submit.send를 했어요. 원래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 교육 시간에 아마 배우셨던 것들은 app.lookup에 subinit.send 뭐 이러한 형태로 썼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subinit 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작성을 하고 싶으면 서브 이닛의 마우스 우클릭으로 서브밋을 성공했을 시 스크립트를 작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러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util.submission.send라는 API를 통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 util.submission.send 이것을 제가 다시 util.control spacebar submit.send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에 보면 서브미션 호출이라고 되어져 있고 물론 각각의 사이트마다 즉 프로젝트별로 커스터마이징은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뭐 before submit, receive, submit error, submit success, submit done에 뭔가 이벤트를 부여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app instance,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submission ID, 세 번째 파라미터에는 success callback, 네 번째 파라미터에는 뭐 커버 페이지 쓰일 것인지 등등이 있는데요. send 한 다음에 탭 여기도 동일하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배웠었던 세만틱 컨텐트 어시스트를 통해서 이번에는 서브미션 객체만 이렇게 컨텐트 어시스트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서브 이닛 여기에 있는 서세스 콜백 펑션을 작성을 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펑션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따로 꼭 넣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공을 하셨으면 사실 여기에는 나중에 소스를 보시면 되겠지만 뭐 트루 펄스 값이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성공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 send라는 API가 어떻게 공통 모듈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 틀은 그럼 결국엔 원래는 저희가 app.lookup에 send를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send라는 곳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큰 틀은 비슷합니다. 이 앱을 가지고 와서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이 앱에서 이 서브미션 아이디를 통해서 서브미션 객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서브 이닛은 이 서브 이닛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뭐 여기가 샌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서브미션이 보내져 있는 상태라면 똑같은 서브미션을 지금 아직 응답받기 전에 다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공통적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로드 마스크를 씌우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서브미션에 이벤트 리스너 원스라고 해서 이렇게 서브미션이 성공했었을 때, 뭐 리시브 했었을 때, 에러가 났을 때, 성공을 했었을 때,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뭔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미션 에러가 났었을 때는 모든 에러에는 동일한 이러한 에러 메시지를 띄우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리시브 받았었을 때 여기에서 뭐 특정한 이런 에러 메시지 인포라는 값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도 보통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각각 프로젝트에 맞춰서 커스텀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에러가 났었을 때 어떻게 되겠다. 그다음에 서브미션 서세스가 발생했었을 때는 트루 펄스가 나와서 서브미션 던에서 트루 펄스에 대한 것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서브미션 이벤트 잠깐만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서브미션의 던은 에러가 나든 성공이 나든 무조건 최종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미션 서세스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샌드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결국 app.lookup의 서브미션 객체를 찾아서 다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샌드하는 작업은 동일하다.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개발자 분들은 서미션 에러가 났었을 때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작업을 해줄 필요 없이 공통적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도 잠깐 보시게 되면 버튼을 클릭할 때 여기 스크립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util.grid.isModified라고 해서 이 그리드에 데이터가 수정되어져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효성 체크를 한 다음에 조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회를 할 때도 서브 리스트 넣고 조회가 되었는지 아니면 갱신된 데이터가 조회됐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값이 조회가 됐는지 이렇게 알림도 뜨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값을 하나 수정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샘플 데이터에 변경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알림, 얼럿이 하나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취소를 하면 다시 조회를 하지 않고 확인 누르면 다시 조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이러한 공통 모듈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즈 모디파이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 모디파이드라는 것이 그리드 데이터셋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고 나서 메시지를 띄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여기에 있는 JSON 파일을 읽어서 여기에 보면 CRM 003이라고 되어져 있죠. 003이라고 되어져 있어가지고 뭐뭇에 변경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를 할 때 추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도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드의 데이터셋에 이제 모디파이드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공통 모듈로 해서 이것만 바로 호출해가지고 얘 아니오에 뭐 리턴 펄스, 트루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뭐 밸리데이션 체크 지금은 따로 조회 조건에 뭔가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회를 해도 바로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눌렀을 때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UDC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UDC가 아마 3개가 있을 거예요. 맨 위에 헤더 타이틀, 헤더 보여주는 거. 지금 보면 그리드 조회 조건 말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샘플에 그리드 조회라고 경로가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경로에 이렇게 그리드 조회가 보여지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UDC를 통해서
UDC를 통해서 이러한 경로를 작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회를 할 때 여기 보면 샘플 데이터라고 해서 샘플 데이터의 총 건수는 10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톱니바퀴를 눌러서 뭐 정렬을 표시를 할 것인지 혹은 지금 뭐 필터를 할 것인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엑셀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엑셀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또한 지금 여기 상단이 UDC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잠깐 이클립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UDC로 되어져 있죠. 사용자 정의 컨트롤 GRD 타이틀이라고 해서 파일명은 이렇게 뭐 UDC 컴 그리다 타이틀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UDC 속성에 현재 로우 카운트 보여지는 값은 그리드의 갤로우 카운트라고 해서 조회할 때마다 값이 보여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값을 삭제하고 저장하고 하게 되면 총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UDC도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제가 아까 정렬 표시 혹은 뭐 필터 혹은 뭐 엑셀 내보내기 이러한 기능도 또한 UDC 안에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출판 속성에서 이렇게 결국 컨트롤 객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것들을 다 핸들링하는 작업이에요. 사실 여기에서는 뭐 스크립트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어서 뭐 엑셀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엑셀 익스포트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util.grid.export 데이터를 통해서 엑셀을 익스포트하게 공통적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은 사실 이것만 배치를 하게 되면 각각 화면에서 아까 봤었던 익스포트 데이터 저희가 이러한 작업을 각각 화면에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UDC 하나로 땡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UDC가 얼만큼 잘 만들어져야 되냐라는 것도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 잘 만든 UDC 하나면 각각 개발자가 스크립트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물론 공통 모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오전에 첫 시간에 설명드릴 때 사용자 정의 속성을 설명드리면서 인풋 박스라든지 몇몇 속성들에는 뭐 required라는 속성이 있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러한 컨트롤 속성이 있어서 필수값 체크 여부를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정말 저렇게 세팅만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뭔가 체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퍼블리싱에서 이러한 것들은 보통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마크가 되어져 있는 거겠죠? 즉, 여기 있는 값들이 필수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리드 컨트롤에서 사용자 속성 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required라는 속성이 Y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이것을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밸리데이트를 했었잖아요. 밸리데이트 해서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가 컨트롤 그룹 또는 그리드 내에서 유효성 체크 검사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util.validate라고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값을 하나 지우고 저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validate 공통 모듈에 의해서 이 샘플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의 last name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소스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util.validate를 타게 되면 이렇게 validate라고 되어져 있는 이 함수에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당 컨트롤에 get property를 통해서 required라는 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은 이 속성이 y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 값을 필수 입력 체크를 하겠다 혹은 필수 입력 체크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값이 만약 y라면 이렇게 이 값이 y인데 해당 컨트롤에 밸류 값이 지금 비어져 있으면 해당 항목은 필수 입력 값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겠다 라고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형태로 공통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개발자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하기에는 굉장히 스크립트가 길어지고 할 때마다 작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개발하는데 조금 시간도 걸리고 사실 가장 뭐 귀찮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수 있게
그런 사용자 속성, 정의 속성과 공통 모듈을 통해서 일반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단 한 줄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속성들만 실제 required 필수값 지정을 할 거야 라고 세팅만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 위에도 그럼 똑같이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input 박스에 만약 제가 required라는 속성을 y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렇게 그냥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가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값을 무조건 넣어야지만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사실 어떤 값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이 값을 항상 입력을 해야지만 값이 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없애면 값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꼭 값을 입력해야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라고 나오고 지금은 뺐기 때문에 아무런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실제 개발에서는 이렇게 공통보드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한다. 이런 this util. 뭐 validate, util.grid. is modified 이렇게 몇 가지 설정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개발하실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함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HTML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테크돔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제 여기에 뭐 기능 검색이라고 해서 예제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edu.tomatosystem.co.kr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통 모듈 예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공통 모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방금 했었던 이런 밸리데이션 체크 이렇게 다 할 수도 있고요. 혹은 util.grid라든지 공통 모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서브미션 킷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지금 샌드 되어져 있죠. 아까 저희가 봤었던 이러한 것들이 다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파일도 다운로드는 아니고요. 이미 저희 이클립스 내에 들어가져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New, 새 예제 프로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공통 기능, 사실 여기 보시는 이 공통 기능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저희 에듀에서 여기 공통 모듈 예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여기 공통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예제 모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컴포넌트 기능 예제입니다. 동일하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공통 기능, 만약에 이렇게 바로 피니시 눌러서 예제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지금 미리 보기에서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똑같이 미리 보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공통 모듈이 다 있기 때문에 만약 개발하실 때 이제 공통 모듈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사이트 여기에서 본 것 같은 모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여기 안에 전부 다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했었을 때는 사실 모듈이 되게 조금만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실제 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뭐 응용이라든지 아니면 UDC 예제라든지 모바일 관련된 것들 몇 가지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공통 모듈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드 수정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세이브를 할 때도 이렇게 두 세이브 해서 저장할 때는 이 세이브라는 파라미터를 던져가지고 저장 이후에 뭔가 조회를 한 것인지 그냥 조회를 했는지도 이런 식으로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개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보면 앱.룩업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이름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JUN, 뭐 준이라는 이름을 넣고 싶어요. 만약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뭐 앱.룩업의 데이터 맵에 setValue 해서 컬럼 네임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요.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여기에 점 value는 이런 식으로 아마 보통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 util점, 뭐 컨트롤점, set value를 통해서 앱에 뭐 IPv 1의 밸류 값을 준으로 하겠다. 아니면 어떤 값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통 모드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래봤자 공통 모드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냥 해당 컨트롤에다가 뭐 풋밸류를 하거나 그냥 밸류 값을 세팅해 주는 것이 전부이지만 이렇게 공통 모드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개발하시게 되면 사실 공통 모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수정할 때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유틸점 서브미션을 했었는데 만약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작업을 했었을 경우에 뭐 에러가 났었을 때 뭐 에러에 대한 뭐 얼럿 이름을 뭐 아니면 소스를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들을 만약 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되어져 있으면 한 땀 한 땀 해야 되지만 공통 모듈로 작성을 되어져 있으면 사실 여기 공통 모듈만 수정하면 끝인 거예요. UDC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봤듯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약 템플릿 같은 것들은 변경하면 바꿀 수 없다. 한번 하고 나서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 UD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것들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변경이 일어나겠죠. 그냥 참조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곳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통 모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개발 팁은 교육 문서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 문서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라인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한다가 인라인 스타일에 웬만하면 값을 직접 입력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인라인 스타일로 하게 되면 복잡한 뭐 구조를 가지는 화면이나 많은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스타일이 적용되어서 렌더링 시에 뭐 이렇게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클래스를 통해서 스타일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론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변경도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발자분들이 여기에 직접 컬러를 입히면 여기가 최우선적으로 인라인 스타일이 아마 가장 최우선적으로 값이 입혀진다라고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됐었을 때 클래스만 수정한다고 해서 이 값이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값을 이쪽 뭐 그리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컨트롤에 한해서도 이 인라인 스타일에다가 값을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은 나중을 위해서 디자인을 나중에 수정을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사실 뭐 재사용성 이것들이 가장 크다. 성능보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에 각 CSS를 보통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떨어지고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조금 귀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 간헐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아이를 이제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뭐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스타일링 작성을 지향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 저희 빌더6를 좀 사용하셨거나 이제 교육을 들으시게 되면 아까도 봤듯이 뭔가 저희는 저희만의 레이아웃 시스템이 있어요. 결국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레이아웃마다 다 구조가 있고 스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한 레이아웃 탭에 이렇게 마진이라든지 오리엔탈 스페이싱, 버티컬 스페이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CSS로 하시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한 것과 좀 다른 형태로 렌더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탭폴더도 마찬가지이고요. 뭐 개발자가 동적으로 시스템을 막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 원하던 형태로 변경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뭐 포지션, 레프트 탑. 저희도 레프트 탑은 있지만 저희가 앵커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CSS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업데이트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을 통해서 지정을 해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HTML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CSS로 무슨 뭐 탑 레프트 이렇게 지정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변경이 일어났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컨스트레인트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마다 레이아웃 규칙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보셨듯이 이러한 형태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0.3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응용단에서 컨트롤별 퍼블리싱 관련 속성들을 직접 입력하는 것을 지향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아까 오전 시간에 diff.js 설정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다. 공통 속성 상수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이러한 속성들은 회색인 영역들, 회색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영역들만 값이 적용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이 속성을 여기에서 이 값이 enable인데 이것을 똑같은 true라지만 그 true로 바꾸게 되면 값도 변경이 되면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값은 default.js에서 값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속성들이 만약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획 같은데 혹은 설계서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요. 탭 폴더 내에서 MDI 형태에서 또 다른 MDI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MDI가 있고 여러 탭으로 MDI가 있으면 또 이 탭 안에 지금 여기 안에 또 다른 형태로 MDI가 막 있는 트리 구조로 화면이 또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들을 여러 개 열고 중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간혹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미 열었던 탭을 내부 컨텐츠의 디스플레이를 강제로 none으로 해줘가지고 실제 지금 돔에서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것들의 개수를, 엘리멘트 개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케이스 방안도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10개, 뭐 20개 이 정도까지는 사실 큰 무리는 없지만 그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되게 많아지는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만 이렇게 스크립트를 통해서 강제로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드 내부 이미지 차트를 엑셀 다운로드 시의 제약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리드는 한 셀 단위로, 그러니까 그리드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화면에서 그리드가 있는 화면을 잠깐 보면요. 그리고 한 셀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드 익스포트를 했었을 때 이 그리드에 대한 정보를 조금 달리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이 그리드가 있고 그 다음 익스포트한 그런 엑셀 데이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런 샘플 데이터 밑에 여기에 차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다른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싶다라는 케이스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단에서 지금 보면 결국 이것도 그 워크북을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워크북 객체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이것에 대한 객체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 아까 봤었던 저희가 익스포트라는 것을 이렇게 객체로 받아서 추가적으로 가공시킬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럼 이 워크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뭐 각각의 셀 특정 영역에다가 뭐 차트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덧붙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여기도 샘플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봤었던 웹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test.2에다가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아래 형태로 따로 뺄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시트 뽑아서 이 시트에다가 원하는 형태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저희가 UDC를 설명드릴 때 제가
UDC 내에서 반복적인 어떤 서미션, 통신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모 화면과 부모 화면에 배치된 UDC가 그려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화면에 UDC가 먼저 생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 UDC 화면이 먼저 이닛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화면이 초기화가 일어나고 UDC 화면이 호출된 다음에 부모 화면에 로드가 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UDC도 컨트롤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먼저 화면에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호출할 화면들이 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DC의 이닛 또는 로드 이벤트에서 직접 서버 통신을 해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부모 화면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시점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개발자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업과 즉 부모 화면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UDC로 전달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핸들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리드 내에서 익스프레션, 표현식 사용을 하는데 유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내에서 아마 기본 교육 시간에 이런 표현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 타입을 표현식이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다른 컬럼들을 통해서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러면 여기에 컬럼은 임포트먼트 아이디와 제가 퍼스트 네임이 합쳐진 값이 화면에 보여지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표현식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결국 각 핵마다 이 표현식 계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드에 대해서 렌더링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성능에 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각 로우마다 표현식을 실행을 해서 결국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스크롤을 할 때마다 표현식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개의 로우를 스크롤할 때마다 또 스크롤할 개수만큼 또 100번 계산식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서버에서 아예 계산을 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몇몇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는데요. 가끔 이제 계산식에서 되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계산식이 되게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서버에서 아예 계산을 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좋겠지만 화면에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면에서 계산을 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표현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